백만장자는 노숙자가 자신의 장애인 딸을 독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준호는 강력한 사업가로 시장, 협상, 다른 사람들의 삶 등 모든 것을 통제하는 남자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생명, 그의 딸만은 제외한다. 병원 복도는 깨끗함, 두려움, 돈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서대로요. 준호가 한층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병원의 하얀 벽은 매우 삭막했다. 그들은 먼지뿐만 아니라 희망도 흡수합니다. 의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지표와 예측은 동일합니다. 그 소녀는 수백만 달러를 주고 산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죽어가는 촛불이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준호도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어떤 문서보다도 얼굴을 더 잘 읽을 수 있다. 이것이 그가 당시 남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 전략가가 된 이유입니다. 그는 모든 것의 대가를 알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자신의 무력함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즈도라는 당시 7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2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신경계가 손상되고 면역체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몸은 문이 하나도 없는 성과 같다. 그는 최고의 인재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매달 수십만 유로를 썼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부산, 광주, 제주, 줄기세포 검사, 신경자극기, 고압산 소실로 날아갔습니다. 모두 헛수고였다. 지금 그녀는 평소처럼 자신의 방에 누워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아래에서 정원사들이 울타리를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고 모든 것이 규정에 따라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거울에만 차갑고 공허한 표정이 보였다. 준호는 서울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했다. 유럽에서 온 새로운 컨설턴트, 새로운 영양사, 새로운 기계. 새로운 것은 모두 쓸모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을 걷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원 가장자리, 황무지가 시작되는 뒷벽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덤불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체형에 오래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준호 멈추다. 그 아이는 그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도둑처럼 주머니에서 따뜻한 것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다. 그는 울타리의 틈으로 빠져나가 마구간 뒤로 사라졌다. 몇 분 후 보안군이 나타났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카메라는 아무것도 녹화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밤늦게서야 소년이 어디로 갔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가 이걸 그녀에게 가져왔지? 그는 침대 옆에 밥과 야채가 담긴 접시가 있는 것을 보고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물어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먹고 싶어 하더라. 우리도 놀랐는데 지은이가 다 먹어버렸어. 1시간 후에 오랜만에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어.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텐트 안에 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지만 평생 싫어했던 직관이 이제는 논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이 다시 왔습니다. 그는 음식을 나르고 있다. 이번에는 오래된 보온병에 담긴 농축 수프였습니다. 그는 마치 저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찰에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준호가 무리 뒤에서 나오자 소녀는 깜짝 놀라 달려가려 했지만 그 남자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누구세요? 그는 거칠게 물었다. 저는 민수예요. 죄송해요.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냥. 걔가 울고 있었어요. 봤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 그녀는 알아요. 그녀는 사람들을 치료해요. 준호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 그 이름은 친숙하네요. 순이는 가난한 주택가의 집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비탈길 아래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약초, 주의백, 기도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를 민속의 일부, 과거에 살아있는 유물로 여겼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여기에 오지 못할 거예요. 그는 엄하게 말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물병을 바라보았다. 무엇이 있나요? 타피오카와 과카몰리를 넣은 닭고기 수프. 몸에 좋은 게 아니라 마음에 좋은 거라고 하더라.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지은은 모든 것을 다 먹고 공격받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생각했다. 안 돼. 안 돼. 구원은 과학의 경계 너머에서 시작돼.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땅에서 습기 찬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일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달과 비에 따라 사는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늘 익명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회색 머리에 곧은 몸매를 가진 사람이 문간에 나타났을 때 준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치유하고 싶나요? 그녀는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가슴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떨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해했다. 그는 방금 모든 것이 현실인 정원에 들어선 것이다. 다음에 민수가 왔을 때 그는 하얀 파나마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마치 오래된 책 속의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모자가 너무 커서 계속 눈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치 이 길이 울타리를 통과하는 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 것처럼 저택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곳,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가 직접 게이트에서 그를 기다렸다. 당신은 정말 고집이 세군요. 그 남자가 말했다. 좋아요. 고집을 부리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고맙죠. 네가 볼 줄은 몰랐어. 민수는 눈을 가린 채 중얼거렸다. 그냥. 정원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울타리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왜 음식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음식만이 아니에요. 민수가 몸을 똑바로 세우며 말했다. 이건 누군가 삶의 흥미를 잃었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내가 돌아가시고 아무하고도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수프를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집을 나서서 나무를 심기 시작하셨대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추억이고 촉감이에요. 집이기도 해요. 준호, 저는 이 모든 것이 순진한 동화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체에는 화학, 생물학, 통계학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때 나는 기억해냈습니다. 통계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식사 후에 그 소녀는 처음으로 말이 아닌 몸짓으로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미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오랜만에 지은은 돌아서지 않았다. 그녀는 베개에서 조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수는 그녀에게 그릇을 건네주며 음식을 조심스럽게 담아주었다. 호박을 넣고 끓인 콩, 다진 생강, 그리고 삶은 바나나가 들어있었다. 소녀는 숟가락을 가져갔다. 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좋아해요. 민수가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 안이 동굴처럼 매우 어두웠고 음식을 먹으면 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뭘 아세요? 주는 참을 수 없이 거칠게 물었다. 너는 어린애고 그녀는 의사야? 그녀는 의사가 아니에요. 소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걸 봤어요. 그녀는 듣는 법을 잘 알아요.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자신감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는 떠나서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딸의 방에 머물며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말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입술은 떨렸다. 서울에서 온 아침 전화.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새로운 치료법은 뭐야? 아무도 대답 안 해. 기사는 봤는데 소용없더라. 그는 애매하게 진전이 있네요. 오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새로운 움직임이야?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야? 그는 침묵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의사 자격증도 없고 흰 가운도 없고 의사 면허도 없는 여자가 만든 수프를 먹고 딸이 살아났다는 말인가? 수진아, 내가 다 해결해 놨어. 걱정하지 마. 그녀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는 그 말투로 그것을 알았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민성이 다시 왔습니다. 그는 화분에 작은 꽃을 담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페리타, 민트 맛인데 특별해요. 옆에 두면 꿈이 더 평화로워진다고 하셨어요. 꿈. 지연이 빙긋이 웃었다. 진심이에요? 오랫동안 악몽 없이 푹 잘 수 있었나요? 그 남자는 1년 넘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직접 순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길은 짧았지만 끝이 없어 보였다. 먼지 낀 길, 지저귀는 새들, 축축한 흙 냄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카시아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나무집. 창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오래된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순이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그 집은 깨끗하고 단순했으며 말린 허브 냄새가 났다. 의료 장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책과 매달린 나뭇잎 묶음, 항아리, 그릇, 그리고 깊은 숨을 쉬고 싶게 만드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숫자를 믿는군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이를 다치게 하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의 영혼은 주목받고 싶어 하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 하죠. 이 말은 정말 훌륭합니다. 간단하고 요점을 잘 잡았죠. 그는 그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깊은 곳에서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들어주세요. 그녀와 함께 식사하세요. 보고서를 읽지 말고 그녀에게 읽어주세요. 통제하지 말고 그녀와 함께 하세요. 저는 어떤 보장도 하지 않지만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공식보다 강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물었다. 왜 도와주셨어요? 순이 웃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야.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했다면 넌 헛되이 산 게 아니니까. 그날 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오랜만에 혼자 걷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 그에게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깨어남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모호하고 불안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싼 정장을 입고 런던 병원에서 보고서를 받고 자신을 강력한 사람으로 여긴다. 하지만 매일 밤 그는 지은 옆에 앉아 순이가 끓인 진한 국물 한 숟갈을 먹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그에게 손을 뻗어 그의 손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접촉이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민수 매일 여기에 오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음식만 가져오기도 했죠. 그는 꽃과 동물이 그려진 손으로 그린 카드를 들고 다니며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자기 집 마당에서 강아지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봐 그녀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전에 없던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준호가 민수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소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를 잃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죽음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답은 바늘처럼 그를 찔렀다. 그는 순이를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벤치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는 평생 처음으로 혼자서 카사바 뿌리를 씻고, 국화를 씻고, 들깨 잎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협상하는 데 익숙했던 그는 이제 정원에 무릎을 꿇고 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딸을 구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순이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와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이곳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현관에 앉아 구아바 잎차를 마시고 그의 마음이 마침내 듣기 시작한 고요함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정원 구석에서 시든 덤불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순이는 그는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태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죽는다. 심지어 살아있는 존재도.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과 결정은 모두 그의 통제하에 있다. 같은 날, 그는 뒷마당 문을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곳에는 헬리패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흙을 가져오고 나무를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딸이 현재에 숨 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한 수진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내 집안에 마을을 짓고 있는 거야. 웃기면서도 위험하지. 그녀가 죽으면 언론이 널 짓밟을 거야. 그녀가 살아남는다면 어떡하죠? 그가 물었다. 할머니랑 국 한 그릇 때문에, 준호? 정신 차려. 다 잃을 거야. 명예도 계약도. 내 딸을 빼앗아 갈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녀는 사람이에요. 수진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전화, 기사, 유출이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억만장자가 딸의 건강을 마녀 달동네에게 맡긴다. 준호 가문의 새로운 스캔들. 그의 파트너들은 물러났다. 그가 관리하던 펀드 중 하나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지은 옆 정원에 앉아서 생각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그가 만든 모든 것. 그리고 바로 그때 소녀가 움직였습니다. 머리를 살짝 돌려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세요. 길고 의미 있는 글이네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일어서서 근처 덤불의 잎사귀 하나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진단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절제된 울음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마치 댐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서연에게 물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가? 이게 귀환의 시작이야. 그녀는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는 더 이상 결정할 권리가 없어. 그는 정원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일을 접고 휴대전화를 끄고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 민트를 심고 민수에게 마른 잎을 올바른 비율로 접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증명할 수 없는 것도 존중합니다. 순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성장해야 하고 따라서 살아가야 해. 내 안에는 죽음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너는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어.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한때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담요 위에 앉아 오랜만에 걷기를 시도하는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준원의 집에는 아무도 모르게 정말 따뜻한 첫날이 찾아왔다. 한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던 정원은 이제 지저분해졌습니다. 길을 따라 민트가 자라고 화단 곳곳에 레몬밤이 자랍니다. 과카몰리 덤불은 태양을 향해 뻗는다. 이 모든 것이 수진을 불편하게 만든다. 당신은 안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녀는 딸을 방문한 날 소리쳤습니다. 부림은 어디 갔어? 위생은 어디 갔어? 벌들 옆에 내가 확인도 안 한 그 남자애랑 같이 바닥에 앉아 있었잖아. 2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를 영원히 잃고 싶나요?
그러다 누군가를 잃고 싶나요? 제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우리 중 누구를 믿을지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당 과정은 일주일 후에 시작됩니다. 모든 일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문사, 올바른 변호사, 올바른 헤드라인. 괴짜 아빠, 억만장자가 의사 일을 그만두다. 병원 대신 샤먼카. 여론은 엇갈리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엄마에 공감한다.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이 고용한 심리학자들은 준호의 행동이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지은이 먹고, 웃고, 걷는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그의 시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심리에서 판사는 직접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준호 씨, 약초탕과 캠프파이어, 노래가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는 대답했다. 저는 그것이 외로움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질병보다 더 빨리 사람을 죽입니다. 이 소식은 신문에 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때 지연이 말을 시작했다. 먼저 한 단어, 그 다음 두 단어. 그녀는 부드럽게, 약간 노력하며 말했지만 그것은 그저 말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 민수, 우유를 추가하세요. 그런 다음 잠자리에 드세요. 그들은 영상을 녹화했지만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영화를 먼저 보는 게 어떨까요? 수진 그것은 오래된 녹음이고 조작이며 그 소녀에게 약을 먹였거나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독성학자에게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법정에 들어왔다. 그녀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학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누구보다 더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누구보다 더 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몸으로 낫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녀는 준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잠시 멈춤이 심했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규정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 결정은 이틀 후에 내려졌습니다. 준호는 보호관찰을 박탈당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사, 보고서, 건강검진, 일시적인 자가치료 금지 등 엄격한 감독을 받았습니다. 이 문장을 법률 용어로 번역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지은이 해먹에서 잠을 자는 동안 그는 정원에 앉아 있었다. 민수가 근처에서 말린 허브를 상자에 담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을 후회하시나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준이 대답했다. 혼자 있을 때 작은 힘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은 약함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천천히,
무겁게,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섰다. 저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밤에 글을 쓰기 시작하여 헌장을 초안하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직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탈락한 어린이를 위해 그는 그것을 이지은 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둔 가족에게 무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적어도 누군가 내 옆에 앉을 거야. 이것은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라고 전 파트너는 말했다. 이게 마케팅이에요? 기자들에게 물었다. 나예요. 그가 대답했다. 현실. 지은 혼자서 정원에 나가세요. 휠체어도 없고, 간호사의 팔도 없고, 물리치료사의 감독도 없어요. 그녀는 가볍게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얇게 따아 묶고, 한 손은 집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듯했다. 준호 현관에 서서 그는 법정에 서 있거나 국제투자자와 협상하는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위험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아빠. 그녀가 말했다. 명확하고 정확함.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그를 껴안았다. 그것은 몸짓이 아니라 맹세입니다. 이젠 재단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코디네이터. 의사와 약초사. 옳은. 순이는 동의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다. 약초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당신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요. 그녀는 뛰어난 실적은 없었지만 재능이 있었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민수학교가 끝나면 매일 여기에 오기 시작했어요. 허브 포장, 요청 목록 및 전단지, 디자인을 도와드립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보조 코디네이터.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가 울타리 뒤에서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아들이 그를 찾았을 수도 있다. 이 기금은 처음에 언론에서 조롱을 받았다. 하지만 6개월 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보받은 사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희망과 피로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한마디, 한 그릇의 수프, 그리고 정통의학에 부족한 것, 바로 옆에 있어줄 사람을 찾으러 온다. 준호 그는 더 이상 저택에 살지 않았고 정원의 일부만 남겨두고 저택을 팔았습니다. 지금은 유리와 대리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열린 창문이 있는 나무로 만든 파빌리온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 안에서 담요를 깔고 잠을 자고 동화를 듣고 순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산다. 보안도 필요 없고 운전자도 필요 없고 고급 패션 정장도 필요 없다. 아직도 사업가이신가요? 그의 옛 동료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학생이기도 합니다.
제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어느 날 다시 제 눈을 마주치는 법을 배운 8살짜리 소녀였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걸 찾았어요. 어느 날, 그는 지은을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수가 울타리 틈으로 기어 들어가던 곳에는 이제 거대한 귤나무가 자랐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과일을 하나 따서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는 순이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신에게 삶에 대한 열정 그 이상을 주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다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엔 나눠주는 수밖에 없더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치료사로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나무를 심고 따님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기금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희망을 품고 떠났습니다. 순이가 누군가를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사람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가끔은 빠르기도 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은 마치 남매처럼 정원을 산책합니다. 그녀는 때때로 현관에 혼자 앉아 입으로 화환을 엮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그는 더 이상 영웅도 아니고 백만장자도 아니고 전략 천재도 아니다. 그는 그저 살고 숨쉬고 듣고 도울 뿐입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를 둔 새로운 가족이 유치원에 올 때마다 그는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라고 그는 말했다. 여기서는 질병을 치료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기 살고 있고 근처에 있어요. 봄의 마지막 날, 이른 아침, 그는 지은이 정원 구석에 있는 작은 덤불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직접 심은 첫 번째 덤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서 속삭였다. 철이 들어. 사람들이 널 필요로 하잖아.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구원되었습니다.